서울대학교의 박범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문선영 대표님과 개택주년 기념 그다음에 한국전쟁 70주년 학술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주제 맡아보는요,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경제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전망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 이후 1945년에 저희들이 해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있지 않아서 50년에 한국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후에도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미국의 유상원조, 무상원조, 그다음에 이제 IMF까지 재래했던 금융위기까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의 어떤 경제 발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 전쟁 때 63달러 정도에 되던 GNP가 지금 3만 달러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한국이 한강의 기적이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경험하시고 아는서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이후에 시작된 한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내용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경제 성장을 해오고 있고 지금은 세계에서 8번째 또는 10번째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에 원조를 받던 공용국에서 지금은 이제 원조를 베푸는 2009년 이후에 원조를 베푸는 국가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모든 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저는 한국 전쟁의 이제 이후에 정권들별로 어떤 경제 발전의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전략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요, 한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 발전을 성장하는 데는 균형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장의 불균형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 이후에 한국은 불균형 성장 이론을 통해서 중화공업이든 경공업이든 아니면 어떤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는 이제 문민 정부 이후에 이러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이제 숨겨져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 새로운 어떤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앞서서 해오던 경제 발전 계획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어떤 제도의 도약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한국은 흔히 이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은 경험을 하셨고 정치로 다 이렇게 체득하신 분들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박정희 정권에 대한 어떤 설명에는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특히 이제 경제에서는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경제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이 엄청난 근대화를 이룬 성공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 개발 독재 또는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자본주의 발전 국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 전략을 통해서 한국을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된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는 간단하게 권위주의 정부와 민주주의 정부를 구분해서 경제 발전 전략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면 군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정권이 마지막이 노태우 정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문민 정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에서 이제 그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기준에서 제가 나름대로 구분해서 뭔가의 경제 성장의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승만 정부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무상원조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 흥미스러운 일도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무상원조에 대한 이제 돈을 짊어지긴 한국 땅이 예를 들어서 정전 유착을 통해서 이제 부패를 저지르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회혁명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승만 정권이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장면 정부가 탄생했지만 장면 정부는 실제로 8개월 정도의 간단하게 이제 정권을 하게 되고 5.16 군사 무태타를 통해서 결론은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3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개발 계획입니다. 5개년 경제개발국을 통해서 이 계획을 그때 계획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이 7차년 경제개발 계획까지 수립하게 되고 그 경제개발 계획은 1997년 제7차 경제개발 계획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개발 정책을 통해서 발전지향적인 어떤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 건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외자표부터, 그 다음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협정, 한일협정 등이 이제 원조를 받아서 그런 것을 받아서 이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사고방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유신 정권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한 그 일을 가지고 정치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1, 2차에서 해오던 경제개발 계획이 경고 중심에서 중화업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배우고 있는 차원이지만 아마 한국이 중화공업을 만약에 육성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아마 잘 계시겠지만 알고 계시고 울산에 가보면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울산공화국입니다. 정주영 그분 이제 중시에서 지내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제가 강의를 가다 보면 울산을 가다 보면 느끼는 거 뭐냐면 거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그 다음에 하까지 모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중화공업이 그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나 이런 중화공업에 관련이 있는 외국계 사업 기업체들도 항상 울산을 들러오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집중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의 어떤 지금 동유국에서도 수요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또 들어서게 됩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약간 변화가 생긴 거는요. 박정희 정권 때 개발 중심적으로 하는 정책을 4.17 조치를 통해서 박정희 말에 한 4.17 조치를 통해서 약간 국가 주도에서 약간 민간 양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경제 발전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버지께 한번 물어봤어요. 박정희 정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르신들은 독재 정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 이야기하면 지금은 역사적인 어떤 문제에서 논란이 되지만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정말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아마 물가 안정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많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고 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경제 정책에 있어만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인식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요. 6.19 선언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다른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가장 큰 게 아마 금융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활동의 규제 완화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위한 공기업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제도 그 다음에 앞서서 계속해오던 국민건강보험부터 국민연금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997년에 IMF를 겪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발벗고 나서서 건모기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씨앗이 돼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IMF를 극복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그 김대중 정부에 시작하던 이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경제 정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책 중에 하나가요. 이때까지 지역 성장 균형 발전이 지역 불균형에 초점이었다면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모토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분권과 여기에 관련된 이제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경제 성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성장 중심에서 균형 발전으로 오지만 제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위에 이제 이명박 정부는 앞서서 두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펼쳤던 균형 발전, 특권주의보다는 좀 보수에 가까운 신기업적인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을 어떤 우선시하는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러한 또 제도적인 어떤 논의들이 결국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이제 결과가 초래됨을 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시기별 경제 발전 현황을 살펴보면요. 페이지 책 보시면 21페이지 보면 도표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경제 성장의 비율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위주의 정부와 민주주의 정부로 이제 구분해서 단순 구분해서 제가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봤는데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이승만 정권 이후 54년 이후에 그다음에 92년까지 노태우 정권까지 평균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보니까 한 7.48% 정도의 경제 성장률,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이상을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민정부를 구분한 김영삼 정부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까지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성장이 단순하게 어떤 제도적이나 경제적 발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건 아닙니다. 특히 문민정부 들어서고 나서 세계 경제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았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권위주의 정부와 민주주의 정부에서 경제 발전 성장률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제 나름대로는 박정희 정권 이후에 실시한 경제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지금의 문민정부 이후에 지금 정부들도 이러한 또 새로운 또 대안으로 경제 개발 전략이라든지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1954년에요 미국 원조를 시작해서 경제 성장률이 7.5% 정도를 하게 됐는데요. 미국 원조가 감소한 1956년에 0.6%로 경제 성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62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요. 한일협정, 외자도입, 중화합공 등이 실시되면서 66년, 67년 그 다음에 2차 경제개발이 시작된 67년 이후로 70년까지 거의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3차, 4차, 5차 그리고 1979년 12.6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경제 성장률은 거의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전두환 정부 때도 경제적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10%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제 나름대로 하나의 결론은 경제 개발 전략이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분명하게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는 분명히 원조 수입국에서 공유국에서 2009년에 원조 수입으로 변화했고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어떤
경제 대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봉준 교수님, 우리 한국의 경제발전과 전망에 대해서